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버블이라는 거 실제보다 부풀려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서 부풀려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버블은 꺼지지 않아요. 그치만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어느 순간 그 버블의 한계점이 오고 이게 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순리입니다. 2018년도 미국이 디레버리징에 들어가면서 이 거품의 한계 상황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118년 만에 닥친 재테크 최악의 해였죠. 현금이라는 실질, 이를 보유하는 것보다 다른 자산군에 투자를 하면서 그 버블의 크기를 키워왔던 시장이었는데 현금 대신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투자 자산군에서 대부분 손실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침은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더 큰 부를 얻는 행위 이런 게 계속 가능했었는데 18년도에 투자 자산의 90%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주식, 채권 동반 하락을 했고 유가, 외환, 자산 가치가 전부 다 동반 폭락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한 사람들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대공황이 한참이던 시기에도 마이너스 수익률 자산 비중이 77%였는데 2018년도 이때는 90%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그 버블이 축소되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만큼 모든 투자의 기초가 되는 현금, 이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률을 준 한 해였습니다.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현금 외의 투자 자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거품이 키워졌었는데 그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대공황 수준으로 버블의 한계가 얘기되던 시점이었는데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죠. 트럼프 집권 이후에 거품을 빼는 과정인 긴축의 기조 사라지고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덮친 코로나로 인해서 한계를 초과한 상황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역대급 돈풀기를 하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한계를 드러냈던 자산시장 오히려 더 폭등하는 시기 겪게 됐어요.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추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부자된 느낌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역대급 유동성을 단기간에 풀었고 이로 인한 자산 버블 거대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식 3,200 간다, 부동산 두세 배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인플레라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생겨나니까 부랴부랴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시작했고 그동안 버블로 유지되던 자산시장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죠. 인플레로 인해서 미국에서 시작된 긴축의 시대, 긴축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휘감았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인데 부동산으로 키워온 시장, 여기 유동성 경색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헝다 사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연쇄적으로 확산이 됐죠. 이후에 여러 업체들이 문을 닫고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분의 부실 문제가 중국 경제를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지났는데 여전히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할 여력은 없는데 생산은 계속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가파른 성장을 보였던 중국, 지금 5%도 안 되는 성장률을 예상할 정도로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긴축의 시대, 즉 실제와 너무나 괴리된 자산의 버블이 꺼지는 시기를 겪는다는 건데 다른 해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손실에 대한 부담 확정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 부동산에 대한 손실 폭탄 그동안 연장하고 넘겨왔지만 이제 하나둘씩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협 중앙회 840억 청산 손실 이번에 발표가 됐죠.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버블이 있었던 시기 수협에서 투자한 거 겨우겨우 팔렸는데 원금 회수율이 16%입니다. 840억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어요. 오피스 상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들 버블이 심각했었는데 긴축의 시대가 오니까 수요는 줄고 가격은 급락하면서 손실이 났습니다. 미국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지스에서 투자한 오피스 빌딩 이것도 손실 확정이 됐는데 최종 300억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물려있는 부동산 수두룩한데 이들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성장이 정체될 때마다 성장의 동력을 미래로부터 끌어왔었습니다.
미래 소득을 끌어와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빚이고 그게 레버리지인데 이걸 한계 이상으로 끌어썼고 감당하지 못하니 손실로 기결되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조정 이런 게 이루어지면 사람들 회수한 돈이 적으니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의 조짐이 보입니다. 경기 둔화에 관한 유명한 이론이 있는데 호프 이론이죠. 부동산 가격 이런 게 꺼지면서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도 감소를 하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하면 고용할 수 있는 사람 수도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면 소득도 감소하게 되니 점점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 이거 앞머리를 따서 호프라는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는데 아직 소비 탄탄하고 고용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최근에 상향 조정했죠. 인플레로 인한 최종적인 단계 바로 임금의 상승인데 임금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죽지 않고 세상의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으니 자산시장도 아직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의 본격적인 시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중국, 일본 이런 데 전망치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시작이 됐고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치만 자산시장,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지 않고 영원할 거라는 믿음에 사람들 빚을 너무나 많이 썼고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소비를 안 하고 내수의 침체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소비 여력이 축소되니 수출도 잘 안 되고 인플레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환율 문제 등으로 비용은 상승하고 기업들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도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그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각종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만 잘 나가는 형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도 인플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소비가 진작되는 것, 실질 임금이 상승인데 임금 상승이 인플레의 본격화입니다. 다시 인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고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는 하강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 충격이 더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픈되어 있는 주식시장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 대표적인 AI, 신기술과 관련된 주식들인데 여기 주가 올 들어 평균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최고가 돼야 합니다. 돈이 몰리고 막대한 투자가 가능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격차는 점점 벌어지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로컬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에도 이미 AI, 한국어 못해도 데이터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상태니 로컬 경쟁력 또한 없고 그러니 자금이 안 들어오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 삼성전자 주가 끝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만전자 얘기하고 곧 회복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56,000원대가 붕괴될 정도로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88,0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현재 40%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주된 이유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죠. 한 달 동안 4조 원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으니 그 가격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여기도 주가가 한 달 만에 16% 가까이 하락을 했죠. 7월에 18만원 찍었던 주가 12만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린 개미들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다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외국인이 떠난 자리 채워주기엔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개인 기관이 아무리 물량을 사주어도 메꿀 수가 없으니 늪에 빠졌어요. 자금의 이동이 원활한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런 현상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속속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줬던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이는 주가의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산시장의 버블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고 그 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늙은 나라입니다. 40에서 60대가 주축이 돼서 끌어오고 있는데 이들 이제 은퇴가 시작됐죠. 제2 베이비부머 950만 가까이 되는데 이들 이제 더 이상 부를 창출해낼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인구를 채워줄 수 있으면 되는데 출산율 0.7에 인구 소멸 국가 더더욱 미래를 그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기업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노력, 각자 도생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구조조정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3분기 시장 기대보다 낮은 실적에 송구하다 반성문 썼던 삼성전자 살아남기 위한 고강도 쇄신이 예상됩니다. 일단 임원부터 시작하죠. 30%가량 인원 감축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3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 시작을 했습니다. NC소프트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만성 적자로 전락할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본격화했습니다.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채용 전면 중단했죠. 1년 새 2자릿수 인력 감축, 정리해고까지 살아남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KT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죠. 자회사로 4,000명 가까이 내보내는 작업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직원 퇴출이라고 지금 노조에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장사가 안 되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 구조조정의 숯은 가고 있습니다. SK그룹도 구조조정 진행 중이죠. SK에코플랜트 임원 10명 잘랐습니다. 일단 임원부터 줄이는 거 구조조정의 시작입니다. 삼성, SK, LG, KT 산업계 주요 기업들 고강도 구조조정에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알짜 자회사들 팔고 유동성 확보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쌓아놓기 위해 일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태영건설 위기의 상황에서 제일 먼저 손들어서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죠. SBS 빼고 팔만한 물건은 전부 다 정리하면서 돈 마련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하는데 왜 대기업들 먼저 나서서 이런 거 하고 있을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견뎌낼 자원을 마련하는 것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고 빚 못 갚는 사람들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죠.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빚을 못 갚는 사람들 늘어나면서 연체율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연체율은 비슷비슷한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금리가 내린다고 하지만 돈 구하기가 힘들고 이 빌린 돈 장사 잘해서 갚아야 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니 연체되고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보다 못한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상황이 심각하겠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적 충격 하나도 없죠.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었던 시기보다 연체율이 높다는 거 그만큼 사정이 안 좋아졌음을 뜻합니다. 특히나 코로나와 같은 특수 상황을 겪으면서 유예해주고 각종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 지원도 한계가 있으니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그들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기준금리 내렸지만
해결이 될까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상황 오려면 사람들 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최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가게 이들이 어디서 돈 생기기 힘드니 내수 경기 당장 회복되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는 상황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집값으로 대변되는 버블이 꺼지고 내수 침체, 수출 부진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니 기업의 주문은 감소하고 이윤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죠.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준다 이런 거 하지만 사람들 이미 너무 빚이 많습니다. 3, 4년만 갖고 마는 게 아니라 3, 40년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빚을 진 이들의 생계와 관련된 침체의 그늘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세 나아지지 않고 있죠.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0.1% 성장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는 아예 역성장을 했었는데 내수가 조금 회복되면서 마이너스를 벗어났습니다. 내수가 회복된 이후 금리가 내릴 것이다. 또 집값이 올라가서 이제 쓸 돈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계속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릴 거고 집값은 오른다고 하니까 쓸 돈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 사람들 돈 쓰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주로 기대고 있는 수출 이게 둔화되면서 성장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이런 거 우리나라 주력이죠. 근데 자동차도 안 팔리고 IT도 죽쓰고 있고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 다 비실비실하다고 했죠. 다른 나라들의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원가 절감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래 기대하기엔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1390원을 뚫었죠. 이제 환율을 낮추는 게 초점이 아니라 변동성이 적게 만드는 것 이럴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5년간 0.4%나 떨어졌어요. 미국에도 역전된 상황이죠.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 한 나라의 모든 자원을 투입했을 때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그만큼 기초 체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우리의 현실이죠. 25년까지 잠재 성장률 2%대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몇 년 후면 1%대는 보일래나 할 정도로 성장을 기대하기엔 그 동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태어나는 사람도 적고 늙어가는 사람들만 많으니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쪼그라들 전망이죠. 급속히 늙어가면서 어떤 성장 동력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빚은 세계 1등으로 지고 있는 나라 그게 우리입니다. 애도 많이 낳고 젊은 나라가 돼야 성장률을 끌어올릴 건데 그러기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돈을 많이 마련해서 과감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갖고 있는 체력을 전부 다 부동산 시장 이런 데다 쓰고 있으니 빠듯한 나라 살림 탓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뾰족한 수가 없어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성장률 크게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다 큰 어른이 성장하기 어렵듯이 어느 정도 성숙된 사회에서는 그게 크게 늘어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 큰 어른,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 이는 심각한 포인트입니다. 생산성 격차를 극복하는 방법,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기술이 뛰어나고 아니면 돈이 많으면 그 격차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우리 지금 뒤처지고 있죠. 총체적인 상황,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우리는 우려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안 좋은 거 인플레이션 또한 벌어지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죠. 경기는 위축되고 있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한번 시작되면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이미 닥쳤어요. 일단 물가 안 잡혔죠. 이번 주 국제유가 좀 내렸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유가 내린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가 침체되면 그만큼 생산활동을 덜 하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가격이 내릴 거다. 이런 생각이고, 중동전쟁 그리고 휴전 가능성, 즉 유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제 정세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소폭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지만 체감하는 유가 떨어지지 않았고,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불안한 국제 정세 계속 보이고 있어요. 하마스 수장 죽고 이란이 보복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아까 휴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질 거다 했는데 중동 정세가 확전 위기를 맞이하는 이 불안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잡힐 수 있을까요? 또 전기료,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 눌러놨더니 한전 적자가 너무나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10% 가까이 인상 조치가 나왔어요. 작년 11월에 5% 가까이 올렸는데 1년도 안 돼서 추가로 또 올린 건데 지난 4년간 70% 넘게 전기료가 올랐습니다. 이러니 기업들 초비상이 걸렸어요. 부동산 시장 화랑 빼고는 경기가 침체되는 양상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 물가까지 요동을 치니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았고 이렇게 누적된 적자만 41조 원입니다.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기업들, 대기업의 전기료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들 반발하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상황 또한 지금 살아남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비용이 늘어나게 됐으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우리나라 기간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전기 사용량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데 또 1,000억 정도 더 부담하게 생겼어요. 상반기 영업이익의 75%에 해당하는 돈을 전기료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미국에다가 공장 설립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 다 전력 사용의 상위 20개 기업인데 1조 5천억 정도 추가로 더 부담하도록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물가는 오르니 전기료 부담 적자로 쌓아뒀더니 한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한전의 총 부채 200조 원이 넘는데 이로 인해서 차입금 급증하고 하루에 120억이 넘는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고 원가가 상승하면 결국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기에 가게가 느끼는 물가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에그플레이션 이미 겪고 있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한다 이런 얘기 들릴 정도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료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웬만한 먹거리 전부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의 기초가 되는 기름값, 전기값 모두 다 오르고 있죠. 가계에 동결 조치를 했지만 한전 여전히 적자 상황 모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기업 삥을 뜯는 조치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도 지금 구조조정을 겪고 있고 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이니 물가의 안정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먹는 거,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고 모든 게 비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식당 가면 고기 싸먹는 상추도 물어보지 않으면 안 주죠. 인플레의 상황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돈은 있나요? 빚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내수 침체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빚으로 산 부동산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 꺼지려고 했다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졌죠.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시장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분양은 쌓여가고 돈 못 구한 기업들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 24곳, 작년에 21곳이었는데 지금 1년도 채 안 돼서 더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지만 양극화란 얘기에 사람들 한계의 부채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빚을 원하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기준금리가 내려갔어도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담보대출은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의 주담대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액이 지방의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 벌이가 좋은 사람들이 빚쟁이를 자처한 상황 벌어졌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빚내서 집 산 이유 돈을 벌 거라는 기대 때문인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출 규제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매매는 급감하고 시장에서 나 다음으로 사줄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9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3,000건이 안 되죠.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거래는 사라졌습니다. 팔려는 매물은 점점 쌓여가고 있죠. 서울 아파트 매물 86,000건으로 한 달 전보다 급증을 했어요. 가진 건 집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자산의 78%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젊은 사람들 집 못 살까봐 모두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6억, 금융자산의 1억,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율로 우리 모두 돈이 아니라 집밖에 없는데 쓸 돈은 집을 팔아 나오는데 사줄 사람이 없으니 내수가 살아나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실물자산 평균 6억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어요. 22년 기준에서 금융자산 비중 우리나라 40%도 안 됩니다. 미국은 70%, 일본도 60% 이런 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돈이 아니라 집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쓸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릴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지고 있어요. 팔아야 돈을 쓸 수 있으니 매물은 쌓이고 있고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 인천, 수도권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는 이런 곳들에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전세라도 나서 돈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늘어나니 전세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세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대출도 안 해주고 하니까 이런 매물 쌓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백수도 4억의 대출을 땡겨가면서 유지해왔던 시장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신용카드 많이 쓰면 4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컨설팅을 받아가며 받을 수 있는 모든 빚을 땡기면서 버블을 키워왔던 시장, 그 시장의 끝물에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빚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마련했고 소득이 없어도 빚낼 수 있도록 정보까지 활용해 가면서 집 투자해온 시장, 그 결과 버블이 극대화됐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내줘서 지금 쪼이는 상황이 왔고 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오히려 대출이자를 올리면서 빚내기를 자제시키는 상황, 그 한계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쓸 돈이 나서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유일한 자산, 부동산 팔아서 돈 마련한다? 누가 사주죠? 이거 안 팔리고 있고 전세라도 나서 돈 땡겨야 되는데 이것도 빚으로 버블이 커져 있는 시장이니 원활하지 않습니다. 먹고 쓰고 소비할 돈 더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 단기간에 지나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베이비부머 950만, 이제 소득 활동은 접고 남아있는 여생 동안 쓸 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불안하고 쓸 돈도 없습니다. 근데 빚낼 곳도 사라진 시장입니다. 이미진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는 확산되고 있고 유일한 부인 부동산 처분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서울 일부 강남의 집값 건재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사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가계빚이 폭증하는 만큼 연체율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PF 시장 정리한다 했지만 미뤄둔 탓에 그 강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벌려왔던 투자에 대한 손실 부분 확정되고 있는 상황, 이런 과정을 통해 버블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대가를 치르는 시간 도래했고 그 충격의 강도는 미뤄온 만큼 더 커진 상황인데 금리 내릴 걸 기대해서 또 뛰어든다? 이런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